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 우리 특수저당, 공동저당 들어갈 차례인데요. 교재 261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저당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던 일반 저당은 이제 담보가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공동저당은 이제 담보가 여러 개인 거죠. 예를 들어 갑이 뭐 돈을 빌려주고 XY 부동산의 공동저당을 설정합니다. 일단 먼저 확인하실 점은 공동저당이라는 것이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건지 아니면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이 설정되는 건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게 아니고 각 부동산마다 독립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건 일물일권주의 위반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는 독립된 저당권이 하나씩 다 설정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효라 하더라도 나머지 저당권은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저당이 설정되려면 반드시 일시에 한꺼번에 잡아야 돼요. 순차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순차로 하나씩 합의만 되면 뭐 여러 개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게 몇 개 이상이면 공동 담보 목록을 제출한다고 했냐면 5개. 5개 이상이면 공동 담보 목록을 제출한다. 근데 이제 공동저당은 시험에 나오면 거의 뭐 간단한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게 공동저당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문장이 엄청 길어지니까 그냥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4번 찍으라 그랬는데. 자, 볼게요. 요게 이제 공동저당 규정인데, 그러니까 배당을 할 때 동시에 배당을 한다. 이게 동시 배당이죠. 그 동시 배당할 때는 막 받아가면 안 되고 어떻게 배당하라고 했냐면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배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고요. XY 부동산의 공동저당을 설정했어요. 뭐 여기 후순위자들도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 뭐 A, B 이렇게 존재한다면, 자 이제 각 동시 배당할 때 갑이 XY 부동산에서 각각 얼마씩 받아갈 수 있느냐. 그럼 요걸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셔야 돼요? 막 받아가면 안 되고 어떻게 받아가야 돼요? 경매 대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갑이 얼마씩 받아갈 수 있는지를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계산이 되면 놀라운 거고, 뭘 찾으셔야 돼? 경매 대가. 근데 경매 대가가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계산 문제가 나오면 경매 대가를 찾으셔야 돼. 그럼 X 부동산이 2억 원, Y 부동산이 1억 원이면 1억 5천만 원을 2대 1의 비율로 배당 받는 거죠. 그럼 2대 1이면 X에서 얼마 받는 거예요? 1억 원. 그렇죠? 여기서 5천만 원. 그럼 남는 거는 이제 후순위자가 내려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A가 1억 원이니까 딱 떨어지지만 만약에 A가 1억 5천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A는 얼마를 우선 변제 받는 거야? 2억에서 1억을 빼면 얼마예요? 1억. 그럼 얼마를 받는 거야? 1억. 그럼 5천만 원은? 5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일반 채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딴 데 가서 강제 집행하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분위기 왜 그러죠? 이거 다 봤던 건데 몇 대 몇 하고 남는 건 밑에가 내려받으면 되는 거야. 얘가 5천이니까 1억에서 5천 나오면 5천 받을 거 아니야. 근데 후순위자가 빌려준 돈이 1억일 수도 있잖아. 그럼 우선 변제는 얼마를 받는 거야? 남는 돈이 5천밖에 없으니 5천만 원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이제 일반 채권이 되어서 뭐 딴 데 가서 받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일단 동시 배당하면 몇 대 몇 계산하고 밑에 남는 거 내려받으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동시 배당을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막 받아가면 안 되고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몇 대 몇 이렇게 나눠서 받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요 경매 대가에 비례한다는 이 규정은 후순위자가 있을 때만 적용해요? 없어도 적용해요? 없어도. 후순위자가 없다 하더라도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봤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할 때 얘가 소액임차인이요. 그러면 5,500만 원의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는데 주택 건물로부터만 받아요? 대지를 포함해요? 대지 포함. 그러면 받을 돈이 있는데 담보는 몇 개인 거야? 토지 건물 2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이때도 막 받아가면 안 되고 경매대가에 비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 경매가가 4억이고요. 건물 경매가가 1억이면 368조 1항 요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몇 대 몇으로 받아가라? 4대 1의 비율로 5,500을 나눠 가져가라. 여기서 4,400, 1,100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받는 거죠. 요게 이제 동시배당이에요. 동시배당은 한꺼번에 배당하는 거니까 경매대가 비례. 그러면 2항에서는 이제 20배당이죠.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한다. 일부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한다. 요걸 20배당 또는 순차배당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다 받아가면 그 바로 밑에 있는 후순위자가 받아갈 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 동시배당 규정에 의해서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라고 돼 있어요. 결론은 뭐야? 20배당하면 피해복이 생긴 애가 차순위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배당을 받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20배당은 중요한 말이 선순위자를 대위한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갑이 XY 부동산을 한꺼번에 경매하면 그게 무슨 배당이냐면 동시배당이야. 근데 꼭 동시배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갑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X 부동산을 먼저 배당할 거야. 그게 바로 무슨 배당이에요? 20배당. 그럼 얘가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건물이 2억이니까 얘는 얼마를 받아갈 수 있어요? 1억 5천만 원 전부를 다 받아갈 수 있죠.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1억 5천을 다 받아가면 아무런 규정도 없으면 누가 피해보는 거야? 얘는 어이가 없잖아요. 얘는 남는 돈이 원래 얘가 동시배당했다면 얼마만 받아갔어야 돼? 동시배당했더라면 여기서 1억을 받아갔겠지. 페이지도 안 넘겼고요. 지금 여기서 동시배당하면 여기서 얼마를 받아갔다고 X부동산에서 여기서 1억 원 여기서 5천만 원 받아갈 건데 얘가 20배당을 선택하는 바람에 1억 5천을 다 받아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는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5천. 그러면 원래 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어야 돼? 동시배당했다면 1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얘가 20배당을 선택하는 바람에 5천만 원 못 받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 가서 대신 받으라는 거야? Y부동산에 대위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 동시배당했다면 여기서 1억 원, 여기서 5천만 원을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20배당을 선택해서 여기서 얼마를 받아갔어요? 1억 5천을 다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이제 Y부동산 경매 시에 받아갈 돈이 더 있어요? 다 받아간 거야? 다 받아간 거지. 그 5천만 원을 누가 대신 받아가면 돼? A가. 그럼 5천, 5천에서 1억 다 받을 수 있죠? 그럼 결국 B보다 누가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A가 먼저 받아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B가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피해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가 대위하는 것은 갑이 동시배당 시 받을 것보다 더 받아가도 돼요. 그만큼만 받아가야 돼. 그만큼. 원래 동시배당했다면 B보다 갑이 5천만 원을 먼저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대신 받아가는데 지나지 않다. A가 대위한다는 거예요. 이게 20배당. 그러니까 동시배당은 경매대가 비례. 20배당의 경우에는 피해보게 생긴 애가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다른 부동산에서 받아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20배당의 대위 규정, 요 2항의 규정은 언제만 적용한다고 했냐면 공동담보가 모두 다 부동산일 때만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판례, 얘가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는 선박이었어요. 선박이랑 부동산의 공동저당을 설정했는데 얘가 선박에 대한 20배당을 했대. 그러면 요 A가 요 Y부동산에 대위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대위 들어가려면 둘 다 모일 때만, 부동산일 때만 적용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림이고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 복수의 부동산 위에 한 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부동산마다 한 개씩 독립적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했고요. 뭐 꼭 공동저당이라는 것이 등기에 표시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공동저당은 인정이 될 수 있고, 공동근저당이다라고 하면 여러 개다가 근저당을 설정한 거죠. 그러면 그 수개의 근저당권 사이에서는 일단 무조건 어디까지에서만 우선 변제가 되냐면 최고에까지. 자, 공동저당의 성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때를 달리해서 추가 담보로 설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 한 방에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늘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냐면 5개. 이게 뭐 작년에 등기법에서 출제가 됐죠. 이건 등기법 규정이니까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하고. 자, 이제 동시배당 나오죠. 부동산이 3개 있어요. 보통은 이제 2개, 많이 넣으면 3개인데, 예를 들어 얘가 3억 받을 게 있대요. 근데 동시배당하면 3대 2대 1, 3억, 2억, 1억이에요. 그러면 X부동산 3, Y 2 이렇게 돼 있으면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면 돼요? 3대 2대 1. 그러면 X부동산에서는 얼마 나오겠어요? 3대 2대 1이니까 합치면 6분의 3. 약분이 되죠? 2분의 1. 그럼 3억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1억 5천. X부동산에서 1억 5천, Y부동산에 6분의 2, 3분의 1이니까 3억에 3분의 1이니까 1억. 그렇죠? 계산기 드려요? 6분의 1이니까 5천. 이렇게 배당받으면 돼요. 그럼 밑에 애들 남는 애들 받으면 되고.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받을 때 대지와 건물 다 포함하잖아요. 이때도 막 받아가면 안 되고 368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4,400, 1,100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받아가면 된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20배당은 얘가 먼저 일부에 대해서 먼저 배당을 하는 경우를 20배당이다라고 했고, 그러면 피해복에 생긴 차순위자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뭐 한다고 했냐면 대위.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배당받아가면 된다. 그 얘기고. 근데 디귿 한번 볼까요? 디귿에 공동저당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에도 대위권은 똑같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좀 전에는 요 그림에서 얘가 이 X부동산에 20배당을 하니까 채권 전부를 다 받았잖아요. 꼭 이 경우에만 차순위자의 대위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얘가 Y부동산의 20배당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Y부동산 20배당 선택하면 얼마를 배당받는 거야? 1억밖에 안 나오니까 1억. 그럼 전부가 아니라 얼만큼 받은 거야? 일부를 받은 거죠. 그러면 얘는 아직 5천만 원 덜 받았으니까 나중에 X부동산 경매하면 갑은 일단 여기서 얼마를 받냐면 5천을 받아가겠죠. 그 다음에 누가 받아야 돼? A예요? B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0배당을 선택하는 바람에 얘가 돈을 못 받게 생겼잖아요. 그럼 누가 대위 들어가야 돼? B가 대위 들어가야지. 갑이 동시배당 시 받을 만큼을. 그러면 차순위자 A가 내려받는 거고. 그러니까 꼭 대위 규정은 얘가 전부를 받았을 때뿐 아니라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피해복이 생긴 사람은 똑같이 대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위 규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선박. 하나가 선박이면 대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만 보세요. 368조 공동조당에서 후순위자의 대위권을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선박이면 대위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저당은 그림이 2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본 건 공동저당이 설정됐는데 둘 다 누가 소유자냐면 둘 다 채무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동시배당 시에 경매대가 비례 후순위자가 있든 없든 하는 거고요. 20배당은 피해복이 생긴 차순위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이었고, 그럼 두 번째 그림은 뭐였냐면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누구예요? 둘 다 채무자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가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동시배당 XY 부동산을 한꺼번에 배당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좀 전에 봤던 368조 1항에 따라서 경매 대가에 비례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누구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을 하라 그랬어요? 채무자.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채무자가 먼저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그럼 채무자 부동산에서 20배당하고 혹시 부족분이 있으면 물상보증인 건물에서 경매해서 배당받는 거지, 이때는 경매 대가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 출제될 당시에는 이거 동시배당하면 경매 대가에 비례한다가 옳은 지문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판례가 새로 나와서 우리 판례가 이제 동시배당 시에도 먼저 채무자 건물에서 배당을 해야지 경매 대가에 비례하지 않는다. 잠깐 보면,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일부 부동산은 물상보증인 소유예요. 그러면 동시배당 나오는데, 동시배당의 경우에 여기 보시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 한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을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요 368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 후순위자가 존재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동시배당이 아니라 이시배당이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이시배당을 해서 돈을 다 받아갔어요. 그러면 요 A가 Y 부동산에 대위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대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고, 근데 얘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했다면 물상보증인 쪽의 차순위자는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 지금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먼저 이시배당을 했대요. 그럼 이건 채무자가 자기가 빌린 돈을 자기 건물로 갚은 거잖아요. 그러면 돈 갚은 다음에 보증인에게 그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무자 쪽에서는 보증인에게 찝적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이시배당했다면 물상보증인은 자기 건물로 누구 빚을 갚은 거예요? 채무자. 그럼 보증인은 그 돈 내놓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얘가 대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시배당을 했는데 뜩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채무자 소유 건물을 이시배당했다고 써 있어요. 그럼 끝에 뭐라 하다가 끝에는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대위 들어갈 수 없다. 저당권 행사할 수 없는 거고, 물상보증인 소유 건물을 이시배당했다라고 하면 얘는 남의 빚을 갚아준 거네요. 그러면 채무자 건물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누구 걸 이시배당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채무자 쪽에 후순위자와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누구를 더 우선하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물상보증인을 더 우선한다라는 거야. 얘는 남의 돈을 갚아준 사람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 그럼 최근 판례는 이런 게 있었어요. 갑이 을이 채무자예요. 을이 채무자. 근데 이제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어서 친구가 병이 자기 부동산에 공동담보, 그러니까 둘 다 누구 거라는 거야, 둘 다. 얘가 뭐예요? 채무자가 아닌 애가 저당 잡혔으니까. 물상보증. 그러니까 둘 다 누구 부동산이다? 물상보증. 그러면 누구를 더 보호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얘가 이 부동산에, 요 XY 중에서 X 부동산에 20배당했다면 요 A는 대위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채무자 쪽에선 대위 들어갈 수 없고 물상보증인은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누구를 우선시 해주는 거야? 물상보증인. 근데 둘 다 누구 거라고? 둘 다 물상보증인 거면 누구를 우선해주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법률 규정에 따라서 X부동산에 경매 들어갔다 20에 당하면 얘는 대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대위 들어갈 수 없다? 누구를 위해서? 물상보증인. 근데 둘 다 물상보증인 거니까 이건 당연히 일반 원칙에 따라 동시배당하면 경매대가 비례하는 거고 20에 당하면 대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둘 다 물상보증인 소유였는데 나중에 요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무자가 취득을 한 거야. 이제 그럼 누구께 된 거야? 이게 하나는 채무자 거. 그러면 X 부동산에 20에 해당했다면 얘가 대위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대위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왜 대위 들어갈 수 있느냐? 얘가 후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누구 건물이었어요? 물상보증인. 그러면 얘는 내가 나중에 20에 해당되면 대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있다고 생각했겠죠. 둘 다 물상보증인 거니까. 근데 우연한 기회에 소유자가 채무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A의 대위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처음에 설정할 때부터 이미 채무자 소유였다면 얘는 뭘 각오해야 돼요? 나는 대위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각오했어야 되는데 이미 둘 다 물상보증인 거였다면 얘는 대위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연하게 채무자가 소유자가 됐다고 해서 대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의 부동산이야. 공동저당은 이게 끝입니다. 20회당. 자, 20회당 나오면 뒤에 마지막으로 일단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경매대가에 비례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배당은 누구 걸 먼저 배당했느냐? A번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됐어요. 그럼 얘는 대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채무자 거 경매했으니까.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됐어요. 이번에는 물상보증인 거 경매했으니까 이때는 마지막에 대위 들어갈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는 거죠. 대위할 수 있다. 확인하시고 이게 끝이에요. 공동저당. 그러니까 공동저당은 물론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출제된 지는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근데 나오면 거의 계산 문제로 쉽게 나오면 그냥 다 채무자 소유일 때 얼마씩 배당하느냐 요 문제 나오는 거고 조금 좀 복잡하게 나오면 물상보증인 거 하나 껴서 나오겠죠. 그러면 경매대가 비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누구 먼저 배당하라고요? 채무자 건물 먼저 배당하라고. 근데 20회당 나오면 채무자 것을 20회당 했다라고 써 있으면 마지막에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물상보증인 소유 건물을 경매했다고 써 있으면 이때는 물상보증인 쪽에선 대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특수저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저당이랑 근저당 보는데 시험은 거의 공동저당이 아니라 어디서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근저당. 얘는 뭐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고요. 자, 근저당 볼게요. 357조 1항.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일반 저당권은 저당권이 설정될 때 채권액이 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이미 특정되어 있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증감 변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액. 그러면 이 경우에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저당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멸이지. 근데 근저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근저당은 이전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같이 가려면 확정돼야 돼요. 그리고 이자는 최고액의 산입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근저당. 그러니까 일단 근저당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갑과 을 사이에 채권액을 변화시키는 뭐가 존재하냐면 기본계약, 법률행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을이랑 계약을 했어요. 자, 1년간 계약을 해서 갑이 을에게 물건 대주고 을이 이제 수시로 결제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권액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대줬는데 결제하고 많이 대줬는데 어떤 때는 결제대금 다 결제하는 바람에 채권이 없을 수도 있고 계속 변화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1년 후에 갑의 채권이 얼마인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액이 아직 확정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확정은 나중에 될 거야. 그래서 확정을 장래 보류하고 설정하는 저당권이 뭐다? 근저당권이야. 그러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건 근저당이라는 취지, 그 뜻을 등기하고, 그리고 채무자 등기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채권 최고액을 등기해야 되는 거야.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필수적인, 필요적인 등기 사항이다라고 했고요. 그럼 요거 비교해서 가끔 출제하는 게 요 기본 계약의 존속 기간, 결산기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건 임의적이에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좀 전에 우리 법조문에서 나왔잖아요. 채권액이 막 증감 변동하다가 어떤 시점에서는 얘가 돈을 다 갚는 바람에 채권액이 빵이에요, 빵. 자, 그러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부종성이 완화되었다. 원래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지만 근저당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부종성이 완화되고 기본계약과의 부종성을 요구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은 빵이 됐지만 얘네들의 계약은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지. 그러면 얘도 계속 변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근저당의 근자가 뿌리 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계약의 뿌리를 받고 기본계약이 끝나지 않는 한 채권액은 계속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부종성이 이제 요구되어서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뭐가 끝나면 확정되겠어요? 얘네들이 한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변화될 게 없지. 채권액은 그걸로 끝날 테니까, 확정되니까. 그럼 만약에 얘가 최고액을요, 등기를 1억으로 등기했어요, 최고액을. 근데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보니까 갑의 총 채권액이 2억이었대. 그러면 이 갑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얼마까지 경매 시에 우선 변제를 받는 거야? 1억. 최고액 한도에서 받는 거죠. 채권 총액이 아니라 최고액 한도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 화끈하게 다 변제, 배당 안 해주고 왜 최고액까지만 배당해 주느냐? 요거 채무자를 위해서예요?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요? 다른 권리자.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돈을 갚아버리고 근저당을 소멸시키려고 해요. 그럼 채무자는 최고액까지 갚으면 돼요? 전부 변제해야 돼? 전부. 채무자는 무조건 전부 변제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저당권 공부할 때 그 좀 불쌍한 애 있었잖아요. 누구 있었어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할 때는 얼마까지 갚으면 된다?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하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얼마까지 갚으면 돼요? 채권 전부예요? 피담보 채권만 변제하면 돼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뭐야?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얼만큼? 1년분, 그리고 실행비용. 이게 담보된 채권이죠. 제3취득자는 거기까지 갚으면 되고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전부 갚아야지. 우리 그때 비교했던 사람 후순위 저당권자 있었어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걔는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돼? 전부 변제해야 돼? 걔는 전부 변제. 그때 지난주에 봤던 거고. 그러면 요 근저당에서는 뭐 당연히 최고액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면 이 최고액 안에 이자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 이자는 산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자는 최고액에 다 때려 넣기 때문에 이 근저당에서 이자는 등기할 수 없어요. 등기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저당권에서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정한다 그랬어요? 근저당은 1년분에 한정한다, 한정하지 않는다? 한정하지 않아요. 1년치든 3년치든 5년치든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돼? 최고액만 안 넘어가면 전부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상 팁으로는 만약에 근저당에서 지연이자가 나왔어요. 그럼 지연이자가 나오면 무조건 담보된다, 안 된다? 다 됩니다. 어디까지는? 최고. 그러니까 지연이자든 이자든 근저당에서는
최고액만 넘어가지 않으면 전부 다 담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근저당권 실행비용, 경매 실행비용이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배당되는 돈이지 최고액에 집어넣어서는 안 돼. 만약에 실행비용을 최고액에 넣어버리면 실행한 사람이 피해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경매 실행할 때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 순서 우리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당해 주는 게 뭐야? 실행비용이죠. 그럼 저 실행비용 받았어요? 그러면 최고액을 또 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 실행비용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A가 근저당권인데 얘가 최고액이 1억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요거 경매를 실행한대요. 그럼 얘가 경매 신청해서 경매 실행되려면 법원 가서 그냥 입으로만 경매 좀 합시다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실행하려면 뭘 내야 돼? 실행비용, 돈을 내야지. 예를 들어 이 부동산 가격에 따라 500만 원의 실행비용을 냈어요. 그럼 법원이 이제 이 돈을 받아서 경매를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매각대금 다 경락되면 배당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야? 얘가 돈 내서 시작했으니까 얘한테 일단 얼마 주고 시작하는 거야. 500만 실행비용 주고 그 다음에 얘가 1순위로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 최고액이 1억이면 야 너 아까 500 받아갔으니까 9,500만 받아 하면 돼요? 1억 줘야 돼. 당연히 1억 줘야지. 만약에 실행비용이 최고액에 포함된다면 9,500 주겠다는 거야. 그럼 실행한 사람은 무조건 비용 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최고액에 대한 개념, 최고액이란 책임의 한도예요? 우선 변제 한도야? 그래서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게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채무자는 최고액까지만 책임지면 돼요? 전부 책임져야 돼? 전부. 이건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근저당의 기본 개념이었고요. 보시면 의미 성질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질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불특정성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뭐 당연히 설정 계약을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건 근저당이라는 취지, 그리고 최고액 및 채무자를 등기해야 되고요.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임의적이란 얘기고요.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고,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면 얼마까지 우선 변제된다. 최고액까지. 만약에 최고액에 미달하면 당연히 얼마까지만 우선 변제 받는 거야? 확정. 예를 들어 최고액을 1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이 끝났는데 끝나고 보니까 확정된 채권이 8천만 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얼마를 우선 변제 받는 거야? 8천이죠. 그렇죠? 채권만큼만 받는 거고,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연 이자는 1년분에 한정하지 않고 최고액에 포함되면 모두 담보된다. 그러니까 항상 근저당에서는 이자나 지연 이자 나오면 최고액까지는 무조건 담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고액에 대한 개념, 최고액이라는 것은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지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최고액, 근저당권은 기본계약에 부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래관계에서 생긴 채권이 최고액을 말하는 거지, 거래관계랑 상관없는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근저당에서 담보되는 건 기본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액을 담보하는 거야. 근데 실행비용이라는 건, 경매 실행비용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액이 아니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고, 이론상으로 이런 거고요.
실제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비용을 최고액에 포함시켜버리면 경매 실행한 사람이 실행 비용을 날리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C번. 채권 총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자, 누가 돈 갚는데? 채무자. 자, 채무자가 갚을 때는 얼만큼? 전부 변제해야 되고요. 물상부증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고액의 개념, 최고액이라는 것은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다.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다라고 했고, 자, 근저당권 변경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언제 거를 담보한다고 했냐면 당연히 변경 후의 것을 담보하는 것이지 변경 전의 것은 담보 범위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어요.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뭐만 담보한다고요? 변경 이후의 것만 담보돼요. 그러면 10번을 보시면, 자, 합의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를 바꾸거나 채무 원인을 변경하게 되면 후순위자가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후순위자 입장에서는요, 뭐만 안 건들면 될까? 최고액. 최고액만 안 넘어가면 채무자를 바꾸든 채무 원인을 바꾸든 나랑 피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채무자나 채무 원인을 변경할 때 후순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죠. 얘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 제3자 후순위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이제 더 이상의 증감 변동은 없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의 증감 변동이 없다면 이제 뭐랑 같은 거야? 일반 보통 저당권이랑 똑같아진 거지. 그러면 이게 확정된 이후에 기본 계약을 통해 증가된 부분은 더 이상 담보될 수 없죠. 이미 확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액이 1억이었어요. 근데 막 증감 변동하다가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끝났을 때 총 채권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8천만 원이래. 그러면 이제 8천만 원으로 확정됐으니까 이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8천만 원짜리 보통 저당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야,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1억인데 8천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좀 더 대줄게 라고 해서 물건을 좀 더 대주고요. 채권액을 1억에 맞췄어요. 그러면 갑이 우선 변제받는 건 1억이에요? 8천이에요? 8천이죠? 확정된 이후에 기본 계약을 통해 증가된 부분은 담보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그러면 확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나 지연이자는 담보된다 안 된다?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에서 이자, 지연이자 나오면 무조건 담보됩니다. 어디까지는? 최고액까지는. 그러니까 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이자가 나오면 얘는 담보가 돼요. 뭐만 안 넘어가면 되니까. 최고액. 요건 조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채권액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이후로는 보통 저당권이니까 부종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랑 똑같은 거야? 보통 저당권이 된 거야. 그러면 확정된 이후에 요 채권의 일부나 전부가 양도되거나 대위 변제되었다. 요 채권이 A에게 넘어갔대요. 그러면 채권만 넘어가요? 근저당 이전될까? 당연히 이전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 얘기할 때 채권 넘어가면 채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따라간다. 저당권, 그거랑 똑같아진 거예요. 확정된 이후에는 보통 저당권과 마찬가지가 됐기 때문에 채권, 확정 채권 넘어가면 모두 따라간다? 근저당. 그러면 만약에 확정되기 전이에요.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되면 근저당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이거는 계속 증감 변동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 변제되었다고 해서 근저당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근저당 이전 등기가 되려면 언제 이후에 된다? 확정된 이후여야 한다라는 거야. 자, 보시면 확정이 나오죠. 확정되면 더 이상의 증감 변동은 없고요. 그 이후부터는 부종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랑 똑같아졌다? 보통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보통저당이랑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확정된 후에 기본계약을 통해 원본 채권이 증가됐다. 요거 담보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담보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채권이 증가된 건 담보될 수 없지만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이자, 지연손해는 무조건 담보됩니다. 뭐만 안 넘어가면 된다? 최고액.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담보됩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사유가 나오는데 일단 확정되는 사유는 얘는 뭐랑 부종한다고 했냐면 기본계약이랑. 그러면 뭐가 끝나면 채권액은 확정해요? 기본계약.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기본계약의 결산기간 도래하면 채권은 확정. 두 번째는 기본계약이 해지 종료되었다. 확정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얘기라 그랬어요. 계약을 할 때 존속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언제 확정? 기간 끝나면. 두 번째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종료가 되면 계약이 끝났으니 채권액은 확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얘기. 계약이 끝나면 채권액은 확정이다. 자,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확정이 된다라고 했죠.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 파산에 준해서 이것도 확정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뭐였냐면 경매 신청이죠.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거랑 후순위자가 신청한 거랑 나눴는데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을 했어요. 이거 언제 확정해요? 신청 시에 확정이고,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경매 신청을 취하했어요. 취하하면 확정의 효력이 번복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아. 이미 확정된 거고요. 그 후순위자가 신청하면 언제 확정해요? 매각대금 완납시가 되겠지. 요거 바꿔가지고 계속 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신청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A가 근저당권, B도 근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A가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요 A는 이 소유자, 갑, 채무자가 있다면 갑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 그러면 자기가 끝내고 싶어서 신청한 거니까 언제 확정이라는 거예요? 얘 의사대로 바로 그냥 확정해요. 근데 B가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자기 건 언제 확정이겠어요? 자기 거는. B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건 B는 갑이랑 거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확정해요? 당연히 신청 시에 확정이지. 자기가 신청하면 자기 건 신청 시에 확정해요. 그러면 얘가 신청을 했을 때 선순위 A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돼야 돼요? 안 돼도 돼? 반드시 돼야지. 왜? 경매 실행되면 누가 1순위로 배당받아갈 거야? A가 돈 받아가려면 채권액이 확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자 것도 확정되어야 하는데 요 선순위자 A는 자기가 원해서 확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야? 다른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의 확정 시기는 최대한 빠르게 할까요? 늦춰줄까? 늦춰주겠지. 맨 마지막에 언제다? 매각대금 완납시.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신청한 사람은 자기 거는 그냥 신청 시 확정이에요. 근데 이 신청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께 확정된다면 걔는 언제 확정이다?
매각대금 완납시가 확정이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바꿔서 시험에 계속 내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확정 사유, 존속기간 내지 결산기가 도래했다. 두 번째는 기본계약이 해지 종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둘은 똑같은 얘기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하면 확정. 자, 경매 신청이 제일 중요한데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신청을 했어요. 그럼 언제 확정이냐면 신청 시 확정. 여기서 확인하실 점, 나중에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고 해서 확정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자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후순위자가 신청했으면 내가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늦은 시점,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의 이전인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면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의변제된 경우에 근저당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나 대의변제로 근저당 이전하려면 언제 이후여야 된다고 했냐면 확정된 후. 확정된 후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판례 제목 한번 보세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 양도 대의변제한 경우 양수인이나 대의변제자에게 근저당권 이전되느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전.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채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근저당 이전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근저당권. 자, 문제 하나 볼게요. 이번 달에 있었던 간평에서 이제 근저당이 출제가 됐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후순위 담보권자가 신청했다고 써 있으면 물어볼 말은 뭐겠어요? 언제 확정이냐? 선순위 잡고 언제 확정이요? 매각대금 완납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근저당이 소멸하는 때 확정된다. 후순위자가 하면 선순위자건 매각대금 완납시. 자, 2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그렇죠. 확정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계약이 끝났대.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면 채권액은 그냥 확정인 거야. 그래서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기간 만료 시, 안 정했더라도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은 그것으로 확정입니다. 3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 변제하더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채권액 총액이 최고액을 넘었을 때 누가 변제한다는 거예요, 지금? 물상보증인이 변제할 때는 얼마까지? 최고액. 채무자가 변제하면 전부고요. 그러면 아까 최고액만 변제해도 되는 사람, 물상보증인 말고 또 누구 있었죠? 제3취득.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고요. 4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후순위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지금 여기서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채무 원인을 변경하면 후순위자가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채무자 변경의 경우에 후순위자의 승낙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후순위자 입장에서는 뭐만 안 건들면 된다 그랬어요. 최고액.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확정된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비로소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은 뭐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아주 써줬죠. 이게 뭘 묻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뭐가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갚아야 돼요? 전부가 갚아야지, 그렇죠? 얘는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더 쉽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뚝 잘라가지고 뭐라고 물었냐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 선순위자의 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소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얘는 뭐가 아니니까?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3취득자 공부할 때 제3취득자 개념 보면서 여기에 써 있었지.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얼만큼 갚아야 된다? 전부 변제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 자, 물권법이 드디어 다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계약법 들어갈게요.